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여러분과 좀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현대사 70여 년의 역사를 함께 1시간 동안 좀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현대사 어느 나라 국민이나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 자긍심이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는 특히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볼수록 정말 한국인이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세동점, 이 서양의 일찍 자본주의가 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킨 이 서양의 나라들이 동양의 좀 덜 발전된 후진적인 나라들을 점령하고 점유하고 지배했던 것, 이것이 19세기, 20세기의 세계사의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서세동점의 역사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는 영국에 의해서 직접 지배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서양의 제도와 문물과 기술을 좀 일찍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바람에 당시 세계 제국을 구가했던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일본, 인도와 비교해서 훨씬 더 가혹한, 또 왜곡되고 변형된 그런 식민지 지배를 35년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이 염원, 그리고 그 투쟁은 어느 나라 식민지 국민들이나 다 했던 것입니다만, 우리 조선 국민들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그 탄압과 침탈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가혹하고 아주 잔혹했습니다. 네, 그 잔혹한 35년간의 일본 군국주의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마침내 1945년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됐을 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정부가 없었습니다. 나라 이름도 없었습니다. 해방이 됐을 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정부는 잠정적으로 미군들이었습니다. 미군정기 3년을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정 3년은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돼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의 임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기간이었죠. 이 기간 동안에 미군은 한국을 군사적 점령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메카도 사령관의 군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고 또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을 어떻게든 군국주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 제정됐고 재벌들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이 하나하나 이제 구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카트 사령관이 직접 통치한 일본의 그 군정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질서 있게 차근차근 이식되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가드 사령부에 의해서 지휘받는
조선의 그 군정, 미 군정은 하지중장이라는 군인으로서는 매우 용감했으나 정치는 전혀 모르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정 3년은 일본의 메카도 군정과는 달리 질서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이라든지 또는 시장 경제가 차근차근 이식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미 군정은 그냥 질서만 유지했고 나머지는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맡겨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정 이외에는 어떠한 세력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원칙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도 정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됐고 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일제가 패망하고 물러나기까지 끊임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도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상해 임정, 김구 세력도 개인 자격으로, 이승만도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미군정 하에 이 한국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개인 자격이지만 상해 임정의 배경으로 또 상당한 그 세력을 가지고 왔던 김구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인 이승만 혼자 달랑 들어온 이승만 어느 쪽이 더 유리했겠습니까? 김구가 더 유리했죠. 그런데 이승만이나 김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미리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남노당 세력 그리고 여운형의 건준 세력입니다. 남노당은 1920년대에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소련의 코민 포럼과 코민 테런의 지휘를 받으면서 소련의 그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일제시대의 세력을 부식해 갔습니다. 그 세력들은 거의 손상당하지 않고 지하에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된과 동시에 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45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가장 강력한 박헌영의 남노당 세력 그리고 여운형의 건준 세력, 건국준비위원회 세력. 박헌영을 극좌파라고 부른다면 여운형은 중도좌파 정도 되는 이런 세력이고 실제로는 좌파라는 점에서는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보면 중도 우파 정도 되는 지점에 이제 김구와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무리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자유우파 진영에는 유일하게 이승만 개인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1945년 8월 15일부터 적어도 이 네 세력의 그 각축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출발했던 것은 이승만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로 따지면 박헌영 남노당은 한 70m 앞에서 한 30m 남기고 70m 앞에서 100m 달리기를 한 셈이고 거기에 여운형 중도 좌파 세력의 엄호까지 받았습니다. 김구 세력은 한 30m 정도 앞에서 달리기를 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제대로 출발한 세력은 이승만 밖에 없었어요. 이승만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고 또 미군정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견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진은 한국 정치도 모르고 미국 정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이 뭔지 건준이가 뭔지 뭐 김구 상해 임시정부가 뭔지도 몰랐어요. 다만 이승만은 알았어요. 사사건건 미국에서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고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정책을 쓸 때마다 강력하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이 불평 많은 한국인으로 이승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군정은 처음부터 박헌영이보다 여운형이보다 김구보다도 이승만을 견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미군정 하에서는 박헌영의 남로당도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여운형의 건준인도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김구 세력도 다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그야말로 고난의 그 길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나눠서 북쪽에 소련, 남쪽에 미군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신탁통치 5년간의 신탁통치 후에 남과 북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독립정부를 수립하자. 네. 이런 이제 미국 소련의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신탁통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35년의 일제 치하로부터 간신히 벗어나자마자 다시 외세의 지배를 5년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그리고 5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신탁통치를 받으라고 하니 그걸 우리 국민들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좌파들이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 김일성, 또 김일성의 배후에서 이 신탁통치 5년안을 만들어내는 소련의 지시하에 박헌영의 남로당이 신탁통치 찬성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여운형이도 당연히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았고 김구는 어영부영했어요. 유일하게 신탁통치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은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신탁통치가 5년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 신탁통치가 자칫 잘못되면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북한을 완전히 집어삼킨 소련에 의해서 남한까지도 적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험한 합의다라고 하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신탁통치를 유일하게 반대투쟁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우사 이 이승만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 반탁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결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좌가 우가 뭔지 잘 모르고 뭐 좌도 독립운동 했고 우도 독립운동 한 것 같이 보였던 그런 혼란한 이념적 그 상황 속에서 소련도 해방군이라고 당시에 다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옥이고 이게 석이구나, 이게 보석이고 이게 돌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신탁이냐 반탁이냐 라고 하는 투쟁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 자유우파는 반탁을 선택했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마치 해방군처럼 독립군처럼 위장해서 대중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었던 좌파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그러니까 투쟁으로 그 불리했던 정치 상황을 흔들고, 그리고 자유파의
유일 지도자로 대중적으로 승인받게 됐던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 강력한 항의 끝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신탁통치 5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승만은 역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말로는 남북한 통일정부가 그럴듯하지만 이미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고 소련이 내세운 꼭두각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으므로 현실적으로는 38선 이남의 이 대한민국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하는 것이 차선이다. 이렇게 일찌감치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이 마치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반통일 주장인 것처럼 좌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그 시점에 현실적으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분단주의자라고 비난받을 게 뻔한 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그 용기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힘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그 정읍발언 이후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김구는 이념적으로 투철하지 못했고 또 상해 임신정이라든지 또는 중국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들의 경우에 이게 공산주의자도 섞여 있고 뭐 김일성이 같은 화적대도 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념적으로 분명한 정렬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은 전 세계적인 그 역사의 흐름이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완전히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과 스탈린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 체제 간에 전면적인 체제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거죠. 어설픈 타협, 어설픈 통합은 자칫 잘못하면 통일전선 전술을 마음대로 구사하고 있는 이 공산당 세력에게 먹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까지를 깊이 체득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김구는 그런 이념적 예각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정업 발언 이후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 이후에도 김구는 끝까지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끝내는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내세운 이 김일성이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년 직후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박헌영 세력은 사실은 김구나 이승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박헌영이 내내 그 경쟁자로
생각했던 자는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한에 미군정 하에서 미군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노당 조직을 최대한 많이 할 거냐. 이것에 골몰했고, 더 나아가서 당시 전 세계 공산당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코민테른, 그 코민테른의 최고 오너 스탈린으로부터 한반도의 공산당 그 리더 자리를 김일성이 아니라 박헌영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자금, 활동자금이 계속 필요하게 됐고,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미군정에 적발이 됐어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입니다. 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하지 미군정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의 기본 흐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반체제 범죄 아닙니까? 이게 도둑놈이 그냥 위조지폐 한두 장 찍어서 다녔던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계기로 남노당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미군정한테 체포당하기 직전에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평양으로 갑니다. 그 순간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경쟁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미군정을 피해서 북한행을 택한 순간 박헌영이는 김일성이의 부하로 자청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북한에 가서 뭐 2인자 3인자 하지만 6.25 전쟁 직후 패전의 책임을 덮어쓰고 미군 간첩으로 규정돼서 총살당해 버리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1945년 일제가 물러가고 우리 38선 이남의 이 한반도 절반, 지금의 대한민국 땅에는 국가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습니다. 미군정만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모든 정치 세력, 심지어 남노당까지도 다 합법적으로 활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출발점에 있었던 이승만이 반탁운동을 주도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됐고,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정부론을 주창하면서 정치적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마침내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리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도에 입각해서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없이 국가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국가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근본이 되는 설계도에 해당되는 헌법을 먼저 제정을 합니다. 이걸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최초로 제정하는 헌법. 이걸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이라는 설계도에 맞춰서 건물을 짓듯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지으려면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설계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려면 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가 먼저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는 헌법을 만들자 하고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는 것이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대통령을 뽑고 장관을 임명하고 공무원을 뽑고 경찰과 군대를 정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직접적인 첫 번째 출발점은 헌법을 제정할 재헌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게 1948년 5월 10일 있었습니다. 5월 10일 있었는데, 이때 38선 이북은 김일성 집단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8선 이북 지역을 제외하고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자유로운 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 헌법을 만들 재헌의회 의원들을 뽑는 50선거를 치른 겁니다. 자, 그런데 좌파들의 입장, 김일성 집단의 입장, 박헌영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 자신들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없어야만 되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하니,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를 먼저 뽑아서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하니, 이 대한민국이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헌법을 못 만들게 하면 되고, 헌법을 못 만들게 하려면 이 헌법을 만들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을 못 뽑게 하면 된다. 선거가 불가능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때 김일성 박헌영이가 동원한 수단은, 첫째, 무장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선거를, 투표를 물리적으로 못하게 만든다. 둘째, 남한 내의 주요한 정치 세력들이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꼬드겨서 투표를 해봤자 대표성이 없게 만든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김일성이 국가를 참칭해서 만든 반국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반국가 단체도 일종의 건국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한 이 인민위원들, 그러니까 북한식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당연히 하고, 자기들의 그 영향력과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남한 지역에서도 남로당 조직이 총동원돼서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북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비밀 선거를 지하에서 합니다. 자, 이들의 이 김일성 박헌영 집단의 이 50선거를 방해하고 회방 놓기 위한 공작. 첫째가 무장투쟁. 둘째가 선거 보이콧인데, 이 무장투쟁을 해서 선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조직된 무장투쟁이 바로 1948년 4월 3일에 있었던 제주도 4.3 사태입니다. 실제로 이 제주도 4.3 사태로 인해서 제주도는 재헌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또 이 4.3 사태가 제주도 전역의 반란 사건으로 확대가 되면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경찰의 힘만으로 이 김일성, 박헌영 일당들의 반란이 진압이 되지 않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서 제일 가까운 백길에 있었던 목포, 완도, 여수, 순천 지역의 이 국방경비대 군대를 제주도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된 후입니다. 4.3 사태는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5월 10일 총선 전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 사이에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4.3 사태를 어떤 형태로든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백길에 있었던 여수 순천 쪽의 국방경비대를 제주도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주도 여수 순천에 모여있던 이 국방경비대들 중에 김일성, 박헌영이가 몰래 침투해 놓았던 이 남로당 비밀당원들이 이 부대가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김일성, 박헌영 이 반란 세력을 토벌하게 되면 이 가장 상징적인 투쟁이 허망하게 끝난다고 보고, 이 육지로부터 파견하려고 하는 부대가 파견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 반란을 통해서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38선 이남의 한반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콧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이콧을 남로당 세력은 당연히 이 선거 자체를 어떻게든 망치려고 무장반란까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콧을 했죠. 그런데 박헌영 세력만의 보이콧으로는 선거가 어떻게든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게 김구, 김규식 세력입니다. 제가 45년의 정치 상황에서 네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박헌영의 남로당, 여운형의 건준, 이건 사실은 초록은 동색, 크게 봐서 좌파 세력이고, 그 밖에 김구, 김규식의 중도 우파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 세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헌영, 여운형의 이 남로당 좌파 세력이 보이콧하고, 김구, 김규식 중도 우파 세력까지 총선을 보이콧하면 결국 이승만 세력만 갖고 선거를 하게 되니 과연 선거 정통성이 있겠느냐. 이래서 집중적으로 김구와 김규식을 설득하고 꼬드겨서, 이게 북한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술의 결과죠. 결국 김구, 김규식이 50선거에 참여를 보이콧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우리는 통일국가를 수립해야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거 참여 못하겠다. 이러고 보이콧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역시 위대합니다. 남로당 세력, 김구, 김구식 세력의 선거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는 현실적으로 김일성, 소련이 점유하고 있는 북한을 빼놓고는 우리끼리라도 자유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건국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남로당 세력의 방해에도 또 김구, 김규식의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재헌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주도 지역을 빼놓고는 역사적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제1대 대한민국 국회, 지금 22대까지 와 있습니다. 제1대 대한민국 국회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보이콧했던 세력이나 아예 무장투쟁으로 선거를 저지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은 출마를 안 했으니까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정말 천운으로 이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자유우파 세력이 절대 다수인 국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인 제헌의회, 제헌국회에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그때 만들어서 7월 17일 선포합니다.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월 17일이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공표가 되고 이 헌법에 입각해서 제1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가 건국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보면 이 3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3년간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이승만 세력이 반탁운동을 통해서 자유파의 주류로 부상하고 정읍 선언을 통해서 남로당 좌파 세력과 전면적으로 결별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1945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중도우파이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김구식 세력까지 배제하고 이승만 중심의 자유우파 세력이 주류가 돼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을 선포하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 제1대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3년간의 절대적인 분리를 딛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투철한 이 애국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사적 통찰력과 해안, 이런 것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 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3년간의 이 전면적인 제1차 이념 전쟁, 김일성, 박헌영이 한편이 되고 여운형이 한편이 되고 김구와 김규식이 은근히 그쪽을 편들었던 이 막강한 이 좌파 세력과 이승만 간의 이 힘겨운 싸움에서 이승만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제1차 이념 전쟁을 우리 자유우파가 승리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승리로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쉽게 집어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소련, 김일성은 모든 책임을 박헌영이한테 떠넘겨버립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전략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38선 이남을 적화시키지 못했다. 박헌영이는 그때부터 계속 북한에 있으면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든 다시 남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한으로 돌아갈 방법은 유일하게 전쟁을 해서 점령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지속적으로 김일성이를 설득하고 소련을 직접 설득합니다. 내가 남한을 떠나올 때 남로당 조직이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직이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니 우리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래서 김일성 군대가 38선을 남침하면 순식간에 남한 전역에서 남로당 세력이 주축이 된 민중봉기와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가는 김일성 소련 군대와 남한의 남로당 세력이 손잡고 전쟁을 치르면 일주일이면 적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박헌영이가 끊임없이 김일성을 설득하고 사실은 스탈린을 설득한 논리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설득 때문에 전쟁을 했겠습니까? 박헌영이는 자신의 그런 권자 복귀를 위한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설득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소련은 미국의 에치슨 라인 선언이 있자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볼 만 하겠다.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까지 했으니 자기들이 계속 방어할 필요가 없다. 미군 정도 이제 철수했고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일본까지가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다 하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선 바깥으로 규정을 하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야말로 소련한테 갖다 잡수세요 하고 상차려서 올려 진상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에치슨 선언이 있고 6개월 후에 6.25 전면 남침이 시작됩니다. 박헌영이가 내려가기만 하면 수십만의 남로당 비밀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해서 일주일이면 끝냅니다 라고 했던 그 지속적인 그 6.25 남침 보고, 그리고 에치슨 라인 내 선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스탈린의 전쟁 개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6.25 전쟁은 그런데 두 가지 이 전제가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이제 전장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첫째, 내려가기만 하면 남한 전역에서 수십만의 남로당 비밀당원이 무장봉기할 것이다. 점령된 지역에서는 갑자기 빨간 한 장 차고 나타나서 양민들 학살하고 인민재판했던 남로당 비밀당원들이 있지만, 점령당하기 전에는 어떤 지역에서도 남로당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조직이 세지가 않았어요.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웬만한 빨갱이들은 다 북으로 도망갔어요. 남로당 비밀당원 남아있는 것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뻥이었어요. 김일성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완장차고 나타나서 지주들 죽이고 경찰 가족 학살하고 인민재판했지만,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이남의 그 부산, 대구 이 지역에서 남로당이 무장봉기 일으켰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뻥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둘째는 에치슨 선언으로 우리가 남침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거다. 또 미국이 개입하려고 그래도 소련이 거부권 가지고 막아줄 거다. 이 두 가지가 다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6.25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 소련은 너무나 명백한 남침 침략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거 북한 김일성이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전 세계의 이 비동맹 국가들, 자유국가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건 이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안보리가 소집될 때 회의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유엔 안보리에 유엔군 파견 결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을 맥카터 장군이 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낙동강 전선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되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의 휴전선까지 북한 괴뢰군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1차 이념 전쟁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는데, 하나는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두 번째는 여기에 실패한 김일성, 박헌영이가 스탈린의 지원과 원조, 모택동의 원조를 받아서 전면 남침을 감행했다가 패퇴하고 도망간 시기. 이렇게 해서 제1차 이념 전쟁은 절대적으로 약한 약세였던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제2차 이념 전쟁이 이제 다시 벌어지는데, 이제 제2차 이념 전쟁은 1961년부터 시작됐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이길 거라고 계산했던 김일성이는 괴멸적 타격을 받고 쫓겨갔어요.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낙동강, 두만강 북쪽으로 쫓겨갔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김일성이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강력한 이 미군의 존재를 낙동강,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직접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돼버린 중공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소련도 중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거죠.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지금의 휴전선에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김일성이는 정말 죽다 살았기 때문에, 괴멸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곧바로 한국을 침략하겠다는 생각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또 스탈린이 완전히 냉전 시대 첫 번째 전쟁에서 참 개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을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투입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950년대는 양쪽 다 괴멸적 타격을 입고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파괴가 된 상태에서 자기 정비에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전쟁 종전 이후에는 남북 간에 무슨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우발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심각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2차 이념 전쟁의 시작인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18년간의 집권기, 이 기간은 박정희 대 김일성의 체제 경쟁 시기였습니다. 이게 제가 제2차 이념 전쟁기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제1차 이념 전쟁기는 이승만 대 김일성, 박헌영, 김구, 김규식, 스탈린, 마오쩌둥 간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2차 이념 전쟁기는 박정희 대 김일성 간의 전쟁입니다. 이 2차 전쟁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 이념 전쟁기의 주 경쟁은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사냐, 어느 쪽이 더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냐,
이것이 기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끊임없이 김일성은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고, 박정희는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축,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파견한 특수부대가 김일성의 목을 따려고 근접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김일성이 파견한 특수부대들은 (1969년 1월 21일)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지금의 효자동 고개, 거기까지 침투를 합니다. 당시 대통령 관저와 직선거리로는 그저 500~6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까지 31명의 무장 게릴라들이 침투할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을 김일성은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그 후에는 조총련의 문세광이를 특수교육시켜서 침투시켜가지고 1974년 8.15 경축절 날 경축사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총알이 빗나가서 유경수 여사가 그날 서거하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한 축으로 하고, 그러나 주요한 이 체제 경쟁, 이념 경쟁은 누가 더 잘 싸냐라고 하는 체제 경쟁으로 전개가 됐어요. 이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발전시설이 북한에 있었고, 북한은 실제로는 북한 전역이 전장터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낙동강 이남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전역이 전장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파괴된 거예요.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18년간에 걸친 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전략과 리더십이 승패를 갈랐다. 어떤 전략이냐? 북한은 중화공업과 무기 생산에 총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수입대체 산업화와 경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중화공업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적 발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했고, 저 김일성이는 배급체제로 북한을 재편했어요. 그러면서 천리마 같은 아주 혹독한 동원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이 전략의 차이가 18년간의 체제 경쟁 끝에 대한민국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차이인데, 저는 이것이 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는 일자무식 못 배운 자예요. 화적대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경험한 적도 없고, 시장경제가 뭔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 김일성이는 소련에 가서 제대로 된 공산당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자입니다. 반면에 박정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일제시대에는 가장 선망하는 직업인 교사가 됩니다. 만주군관학교 수석, 일본 육사 3등, 뛰어난 엘리트, 최상위 엘리트로 교육돼요. 그리고 셋째형 박상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남노당 비밀당원으로도 활동합니다. 좌파가 뭔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고 직접 몸을 담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자유우파 진영의 리더로서 군 지휘관을 겪고 군 지휘관을 지내고 자유우파 진영의 리더로 이제 우뚝 서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100태. 박정희는 김일성을 잘 알고 김일성을 저렇게 만든 소련을 잘 알고 좌파를 잘 알아요. 반면에 김일성이는 박정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시장경제라는 체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자예요. 이 두 리더십의 차이가 체제 경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던,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던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제2차 인연전쟁의 결과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국력 차이가 50배 이상 앞서가게 돼버렸습니다. 인구도 2배 이상이고 경제력은 50배 이상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차이로 체제 경쟁에 승리한 것이 제2차 인연전쟁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아주 느슨해져 버렸어요. 아주 느슨해져 버렸어요. 물론 1980년대에 박정희 시대의 특징인 권위주의적인 동원체제가 민주화되고 그 과정에서 분출되는 이 사회적 요구들이 채 수렴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 혼란을 어느 정도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은 있었으나 그런 불가피함을 넘어서는 이 안이함과 방만이 90년대, 2000년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렸어요.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기고 때로 몰려다니는 때법이 법을 유린하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50배 이상의 국력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를 한 대한민국이 오히려 저 벼랑 끝까지 밀린 필사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저 궁지에 몰린 쥐새끼 같은 북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육된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체제가 흔들리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제3차 이념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제3차 이념전쟁,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것이 광우병 파동, 그리고 그것의 1차 정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차 건국기 이념전쟁의 완승, 2차 근대화기의 이 체제 경쟁에 있어서의 압승을 지나서 안이하고 방만하고 게으름 탓에 저 종북 주사파들의 기습을 받아서, 습격을 받아서 정권을 뺏기고 괴멸적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한 제3차 이념전쟁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고 나선형으로 후퇴도 있고 옆길로 가다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 발전의 정방향을 찾아갑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선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간의 경쟁은 끝났다. 이제 역사는 더 이상 새로운 체제의 등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념전쟁은 끝났다.
따라서 역사도 끝났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돌연변이 변종 잡종, 사이비 미신 집단에 불과하지만 저것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는 박근혜도 잃고 수많은 자유파 정치인들도 잃고 한때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아직 2년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이념 전쟁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1차 이념 전쟁의 승리, 제2차 이념 전쟁의 압승을 거쳐서 일시 우리가 기습받아서 한때 불리한 처지에 빠졌으나 끝내는 제3차 이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념 전쟁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할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김정은 집단, 그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의 난동, 공작,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악이기에 핵무기도 끄집어내고 미사일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김정은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 자유파 진영의 총력전에 김정은이,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 집단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 김정은 집단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저들의 지시와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승리가 머지않았다. 그러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기 그날까지 한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또 기습당한다. 그 강력한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도 탄핵당했는데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 박근혜 때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윤석열 때 나라가 무너지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그렇게 된다. 저 종북 주사파 좌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식으로 달려들고 있다. 이 마지막 제3차 전쟁의 엄중함을 여러분들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념전쟁 한반도에서의 최종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시장경제 원리의 승리를, 법치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나갑시다. 월요일 아침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는 이런 신념으로 지난 5년간의 종북 주사파 폭정을 견뎌냈고 또 이런 정신으로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는 그날까지 긴장 풀지 말고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